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꺼진 줄 알았던 잔불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 강해지는 양간지풍까지 나타나 대형 산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의미심장하다며 일제히 주요 뉴스로 긍정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 등에선 과거사 언급이 빠진 왜곡된 역사인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 특파원 전문가와 함께 엇갈린 평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소비가 2% 넘게 줄어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은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지 보름 만에 미국이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가 한반도로 처음 출동해 연례 한미연합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 강해지는 양간지풍까지 나타나 대형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지금 어느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고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까? 네, 현재 강원 영동 지방에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강원도와 경상권뿐 아니라 서울, 경기 내륙과 충청, 일부 전라권에는 건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입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기 경보도 닷새째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부터는 강풍까지 겹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쪽에는 고기압이,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는데 이 두 기압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강한 서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0에서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강원 영동 평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변하는 양간지풍까지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크게 번질 가능성이 크고 진화된 불이 재발할 가능성도 큰 상태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폐기물 소각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산을 찾는 사람들도 불씨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두입니다. 네, 어젯밤에 불길이 되살아났던 경북 예천 산불이 오늘 이른 새벽에 잡혔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18시간 만에 잡혔던 산불이 어젯밤 9시 20분쯤 강한 바람과 함께 예천군 풍양면 야산 쪽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신고를 받고 바로 진화 인력을 투입해 오늘 새벽 0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국은 날이 밝음에 따라 현재 헬기 3대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개학한 오늘 학교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기고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도 없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천여 명, 2주 전보다 4천여 명씩 줄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3일 이후 36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으로 11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003명입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학기 학교 방역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 착용으로 완화됐고 등교 때마다 실시했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자율적 착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학교의 규칙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학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또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발열 검사 운영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학교별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마스크 없는 수업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학 후 2주까지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곤 하죠. 실제로 새 학기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 폭력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언어폭력과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늘었는데 사이버폭력은 피해 양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폭력인데 이게 언어폭력으로 체크했다가 어느 순간 금품갈치가 사이버상으로 이제 돼요. 계좌이체가 되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의외로 초등학생 때로 코로나19 사태로 접촉이 줄면서 또래 간 갈등 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고생은 사이버나 성폭력 등 피해 강도가 커지는데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비율이 높아서 아이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지침이 바뀌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 개최 요청 직후 긴급 구제나 가해자 긴급 선도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부여됐지만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면책 조항 등 세부 법령과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간의 다툼을 생활 지도하고 그 생활 지도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 과정 중에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주장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추가 대책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대입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의 대책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확대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상담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기간 연장 등은 실제 학교 현장에선 시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81명 가운데 43명은 해임 조치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서 각각 24명씩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비업 법인에서 7명, PC방 오락실에서 6명 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과거 대신 미래에 방점을 찍은 이유를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제의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들으셨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대한민국 3.1절 기념사냐 대통령 기념사냐 일본 총리 기념사냐 하고 땅을 쳐주셨어요.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간다. 그때도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외교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요? 히로시마 G7 하야시 총리의 초청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한일 관계를 굴욕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저는 이게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자세, 저자세 외교를 지금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또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점점 입지가 좁아져서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는 지금 외교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그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지켜 세웠습니다. 일종의 강대국 선언이라는 적극적인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아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선은 좀 지난 정권 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뭐 죽창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국민들 감정이 극도로 서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먼저 풀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뭐 그러니까 어제 발언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과정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기념사를 이렇게 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위안부 할머니 출신이 이용수 할머니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용수 할머니도 이제 90이 이제 넘으셨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도 몇 번 안 남으셨잖아요. 살아계시는. 그분도 이제 한일 관계를 보면서 내 생에 한일 화해 이런 걸 보고 싶다. 그래서 한일 청소년 교육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사업을 자기가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국회에서 도와달라. 이제 피해 당사자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좀 통 큰 외교, 대일 관계에 있어서 좀 통 큰 외교 지금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일종의 대한민국 강대국 선언이죠. 우리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힘의 바탕은 자부심의 바탕은 그런 통 큰 외교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함께 가야 할 파트너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며 분석에 나섰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의 대일 메시지와 차별적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선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언급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을 어제 석간 일면으로 다뤘습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방위 능력 강화,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총리의 입장 등이 주요 이슈였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3.1절 발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에서도 구체적인 분석에 나섰는데요. 일본은 파트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일본을 견제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리매긴 했다며 특히 일본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축을 옮기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신문 니케이도 아침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점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설정한 역대 대통령들과도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의지를 보인 만큼 기시다 총리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집중 조명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협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일본을 견제 또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념사에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규제 등의 속도를 내면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일 간 협력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절실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도 화답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스노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기 위해 한일 간 긴밀히 소통하려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즉, 일본이 말하는 건전한 관계에 이르려면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일본이 한일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이런 일본 반응과는 달리 국내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는 빠진 대신 미래에 방점을 뒀기 때문인데 이번 기념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온도차가 극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길이나 표현, 뭐 내용 같은 것들이 많이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그 피해자, 가해자 그 차이를 좀 분명하게 한 메시지를 많이 냈다. 특히 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실현적인 자세로 협력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의 좀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이런 좀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역시 아쉬운 점은 과거를 직시한다라는 기본적인 현재까지의 대통령들의 메시지는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 언급은 없었고 대신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미래 이야기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그 한국의 협력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대만 유사시에 한국의 협력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에 있고요. 특히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뭐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오히려 군사 안보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의 협력이 대단히 절실한 상황에 현재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많이 협력을 해주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공감하지만 일본이 그러면 무엇으로 협력해 주는지 간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야 된다라든가 기타 등등 과거사 특히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위안부 문제, 간제 지원 문제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거의 침략 문제라는 한가운데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적인 우리의 역사관, 한국의 역사관에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예, 이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특히 있습니다. 이 세계사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또 세계사 흐름을 읽지 못하면 과거 불행이 반복될 거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과거의 대한제국이 사실 힘이 약했다라는 부분은 사실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시 세계사에서 힘이 약한 나라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힘이 약했던 대한제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침략하여서 아시아 침략에 나서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로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일 병합이 일어났고요. 일본은 또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실제로 중국 침략 그리고 만주 침략 동남아 침략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일본은 패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쌓았던 문제점들이 지금도 전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이 좀 세계사의 흐름에 타지 못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잘 탔던 나라들은 거의 침략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로 침략 국가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다는 메시지가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언론들의 그런 반응, 일본 정부의 반응 이런 걸 좀 전해드렸는데 그 반응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본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네. 강하고요. 그리고 마츠노 간반 장관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츠노 간반 장관은 한국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다. 네, 이쪽에서도 협력할 파트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내용이 같습니다. 예, 내놨던 이쪽에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로 내놨던 그 협력 파트너 그리고 마츠노 관반 장관이 말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웃나라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메시지가 같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전에 어떤 그 메시지의 조율 부분이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사이에서 있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은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관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일본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그거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메시지가 비슷하다라는 부분이 좀 핵심적인 메시지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인데요. 네네. 뭐 원론적인 얘기이고 뭐 이 정부의 반응이 있으면 저쪽 정부에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게 뭐 조율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 여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강대국 선언을 한 거다 이런 발언으로 이런 입장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강대국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를 넘어섰구나.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요? 예. 일본 정부가 그 강대국이라고 한국을 본다라기보다 이거는 뭐 경제적인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세계의 나라들을 보는 여러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으로 넘어선 한국의 지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정부는 객관적으로 한국이 이제 일본하고 비슷하게 됐다라든가 일본으로 넘어선 부분도 있다. 이것은 뭐 인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좀 뭐라고 할까 굴욕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는 없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오부치 회담을 한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다시 한일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 이게 윤 대통령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의 하나의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때는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 이 구도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번에는 좀 벗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물론 그 침략자였던 일본이 이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일본은 침략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침략이라는 정확한 말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했죠. 그러나 정확하게 한국을 침략했다라는 메시지는 역대 대통령들의 메시지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애매해졌다. 혹은 한국이 모자라서 식민지화가 됐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좀 간조되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예, 그래서 야당 쪽에 상당한 공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완용의 메시지하고 뭐가 다르냐라든가 이러한 단지 이완용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너무 약해서 단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식으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그런 부분을 말하지 않았으면 뭐 이명박 대통령들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실용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협력 관계로 가자.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필요 없는 말이 좀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 일본 쪽에서 보면 오히려 이거 일본의 시각이에요. 예. 일본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이 비로소 당시 한국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했구나. 이런 식으로 일본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민사관이라고 이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반발이 나오는 부분은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었을 때 일본 학자들이 말했고 그러한 일본 학자들의 시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네. 한국이 힘이 약해서 모자라서 문제가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식민사관의 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보면 비로소 그러한 일본 쪽의 시각을 수용하는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쪽의 분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의식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셨다고 좀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만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러한 부분도 사실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기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또 짧았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 메시지의 6분의 1 정도, 박근혜 대통령 때 메시지에도 5분의 1 정도의 길이밖에 예. 없다. 좀 200자 이하의 굉장히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메시지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문장이 좀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야당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곳에 이것은 어떤 뜻인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북한의 위협 등, 예. 왜 등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는 역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예.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런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전세를 말하면서 거기에도 한국이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메시지가 역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협이라는 것을 중국의 위협,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까지 들어가 있고 또 몰리는 러시아의 예. 위협. 물론 그런 거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위협만 주로 이야기해 왔던 역대 대통령하고 역시 차별이 되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도 일으킬 수가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예. 짧은 메시지인데도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내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업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을 내놨는데 네. 어쨌든 전범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냐 안 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은 일본 정부는 사과 같은 것은 역대 정권에서 했던 사과 수준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기업의 참여도 전범 기업을 빼고 특히 한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한국의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모을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범 기업을 뺀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대의 변제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한국의 돈으로 한국 기업의 돈을 갖다가
배상금으로 내놓고 네. 거기에 대한 구상권, 그러니까 대의 변제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한국 쪽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일본으로 대신해서 내줬다라는 것으로 구상권을 일본에 청구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한국 안에서 반발이 있고, 그렇다면 한국의 사법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예. 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쪽에서 상당한 그 반발이 있고, 오히려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에서 수용한다면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먼저 상당한 속도전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왔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은 먼저 일본에 가서 소송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1991년에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예. 인정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예, 그러나 그쪽에서는 화해도 했어요. 화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많이 패배해가지고 10년 정도 일본에서 열심히 했다가는 일본의 대법원에서 패배한 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예. 다시 10년, 15년 해왔던 거죠. 이게 20년에서 25년, 네, 엄청난 세월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네. 그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순서가 확정되었고 이제 현금화 문제만 남아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것을 무효화 사실상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25년의 세월에 비해서 그것을 몇 달간에 한다라는 것은 네.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도 같은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분들은 또 순수한 분들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소송을 일으킨 분들이 300명 이상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또 주장도 다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피해자분들은 일단 이명박 정권 때 추상한 피해자가 22만 명, 네. 예, 더 이상의 또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수렴해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게 원칙이거든요. 네. 이게 민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기업에 사실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중심이에요. 핵심인데 양쪽 정부가 개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진 거죠. 예. 엄청나게.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먼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예. 일본 최초에 절대 이거 응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의 재판에서는 일본 최초로도 피해자들하고 화해를 한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완전한 순서까지 가지 않아도 화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최초 쪽에서 혹은 기타 기업도 몇 개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의 돈을 드리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는 한국까지 그러한 소문이 많이 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업하고 개인에 맡겼기 때문이죠. 예. 이거는 양쪽 정부가 너무 들어가 버려가지고 엄청난 큰 문제가 되어서 또 정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일단 해결되고 일본도 납득하는 수준에서 해결됐다 네. 치고 그 다음 피해자들이 또 다른 소리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또 큰 규모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이번에 피해자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저도 어떤 피해자 단체에 또 자문위원 하고 있어요. 네. 그건 10만 명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 것을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일본은 해결을 해줬다, 고맙다. 그런데 또 탄소리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고르테를 옮길 것인가? 혹은 옮겼다. 예, 다시 목표를 다른 데 설정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다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또 과거사 문제 해결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이 올해 여름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실제 우리 바다까지 넘어오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채취한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등 3중 체계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남쪽으로 1시간 20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만나게 되는 대한해협 생태국 부산 5 정점. 채수통을 바닷속으로 내려보낸 뒤 바닷물을 가득 채취합니다. 해양 방사성 물질 추정망 중에 부산 연안 정점 1개소에서 해양 방사성 물질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수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지난 93년 러시아가 동해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94년부터 연안에서 먼 바닷물에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1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는 연안과 가까운 32곳에서 2차 감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런 해양 방사능 조사를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추가해서 52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 공동 어시장, 우리 수역에서 잡힌 생선들을 대상으로 해양 방사능 3차 감시 활동이 매일 이어집니다. 오늘 채취할 시료는 대형 선망 어선에서 조업한 고등어, 방어, 삼치종이 될 거고요. 오늘은 선망 6척에 외끌이 2척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료로 채취된 생선들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는지 검사를 거쳐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이 올해 여름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도 이처럼 3중 점검 체계를 토대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대상을 기존 백품종 5천여 건에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품종 8천 건 이상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을 담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밤에 열차 2대가 충돌해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학생 등 젊은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원인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며 항의 시위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밤 그리스 중부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부딪히며 일부 차량이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등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심각해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객 열차는 승객 약 350명과 직원 20여 명을 태우고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는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고 있었는데 두 열차가 충돌한 겁니다. 두 열차가 같은 선로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마주오다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그리스 경찰은 어느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들어섰는지 조사에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라리사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사고 현장을 방문한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Ήδη ζήτησα να προχωρήσει γρήγορα στη σύσταση ανεξάρτητης και υπερκομματικής επιτροπής εμπειρογνωμόνων, που θα εξετάσει πλήρως τα αίτια του δυστυχήματος. 하지만 그리스 언론들이 인재라고 한 목소리로 보도하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서 연휴를 즐기고 귀향하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아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Εδώ και τώρα να διερευνηθούν όλες οι αιτίες, να μην υπάρξει καμία συγκάλυψη.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는 등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3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발생한 기차 충돌 사고로 현재까지 확인되거나 접수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지 공관을 통해 한국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당국도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지 보름 만에 미국이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2명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민주 콩고공화국 수도 한복판에 세워진 독재자 로랑 카빌라의 8m짜리 대형 동상. 이 동상을 세운 콩고 아콘드는 북한 국적의 황길수와 박화성이 세운 회사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들이 동상을 헐값에 지어주는 대신 김정일 몸에 카빌라 머리만 갖다 붙였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The statue was built by a group of North Korean artisans who work abroad as the Mansudae Overseas Project. 북한 만수대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국가 수십 곳에 동상 등을 건설한 사업으로 북한 조각상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황길수와 박화성이 세운 콩고 아콘드가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기관인 조선백호 무역공사 관련 회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해외 외화벌이와 정보 수집에 나선 칠성무역공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대상이 된 기관들이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동료 여야 의원 20명의 공동 발의로 지난 회기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does not undermine those sanctions in any way. And yet I can't say that our failure to have a formal end to the war of 1953 has borne fruit in the sens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의 부정적인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천사로 불리는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 AC-130J 고스트 라이더가 한반도로 출동해 연례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 티크나이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AC-130J가 정밀 유도폭탄 등으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분당 수천 발씩 포탄을 퍼붓는 것은 물론 최신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도 발사 투하할 수 있어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최신형 AC-130J가 한반도로 출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현재 검토 중인 조직 개편 내용의 일부로 알려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연락 기능을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합의 사항으로 조직 개편 대상이 아니지만 연락사무소 사무처는 연락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측이 설치한 조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의혹 사건 가운데 남은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 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분된 사건은 지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으로 이들 전시회에는 대기업 10곳과 17곳이 각각 협찬했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일단 미뤄졌지만 노인 무임승차가 대규모 적자 원인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 덕분에 다른 복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분명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국 경제 논리로만 보면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서울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앞의 줄에도 장기판이나 바둑판 앞에도 온통 어르신들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시간도 때우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인 65살 이상. 최근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임승차가 안 되면 집에서 있고 그냥 나갈 때도 없고 노인네들 어디 갈 데 있어. 그냥 집에서 있다가 아주 힘들지 노인네들 사는 게. 많이 더 활동을 하게 돼요. 가령 이 종로상가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요금을 부과한다면은 그도 부담스러워서 아마 출입을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서울시는 만성적인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단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0%를 차지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년층의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서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운송 횟수나 열차 편성수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다고 해서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단순히 손익의 문제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은 무임승차로 노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고 복지 비용도 절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돈의 논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난 2020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9%, OECD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 사회복지의 차원까지 무임승차 논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 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자 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해 국민 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의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허용합니다.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합니다. 한낮에도 봄바람이 불면서 쌀쌀합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그래도 반짝 추위가 오래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은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고온 건조한 바람, 양간지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무척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